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랐는데요.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EU와 무역 협상이 잘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일부 낙폭을 축소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종목별로는 뚜렷하게 국내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세는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그것보다 어제 오후 6시경에 들려왔었던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소식이 과연 오늘 원전주를 비롯해서 타 섹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 소식 이후 시장은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로 엄청난 자금이 집중됐던 어제였는데요. 지금부터 차별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동안은 이런 추가 리레이팅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새벽에 마감된 뉴욕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어제까지 이틀 연속 이어졌던 랠리 3일 동안 이어지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아쉽게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캐핑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다우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0.3%의 탄력들을 지켜낸 채 마감합니다. 개장 전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민간 신규 고용이 단 3만 명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는요, 2023년 5월 이후로 2년 정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11만 명대도 아주 크게 밑돈 수준이죠. 어제 발표됐던 졸츠랑은 좀 상반된 결과입니다. 졸츠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업들이 지금 채용 혹은 구인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많구나라는 점을 확인했었는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그것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케이스는 아주 적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의문이 아주 커져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를 대기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은 자꾸만 관세라고 하는 것을 위협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간밤에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달 말에 항공기 부품 관세를 예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우리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역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이달 말에 과연 진짜 시행을 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버텨주는 데에는 관세, 무역 관련한 뉴스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진한 경제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요. 국채 가격 폭등, 국채금리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모두 10bp가량 급락하면서 주요 저항선으로부터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간밤 발표됐던 또 한 가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ISM, 서비스업 지표가 되겠습니다. PMI 데이터인데요. 미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비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제조업 PMI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데이터입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인해서 위축 국면에 진입했다. 딱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PMI 데이터는 50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50을 웃돌면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50을 밑돌면 위축 국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가 49.9, 전월 대비 하락, 그리고 예상치였던 52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PMI라고 하는 것이 직역을 하자면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을 상대로 지금 기업의 고용 여건은 어떻고 재고 혹은 지불하는 가격, 여러 가지 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사항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치러서 이것을 수치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49.9로 나오는 헤드라인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이
파란색 가장 높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구매 가격, prices paid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이 고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고개를 딱 꺾고 있는 것이 바로 new orders,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급락한 것이 주문, 사고 있는 것. 그 반면에 가장 크게 급등한 것이 지금 지불하고 있는 가격. 서비스업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공급사들에게 지불하는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나중에 구매하는 가격으로 전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불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셔야겠고요. 추후 미국 사회에서 물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M7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메타의 주가 상승세가 아주 눈에 띄었죠. 3.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굵직한 원자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메타의 주가는 급등했는데 정작 그 전력을 공급하는 이 전기를 판매하는 컨스텔레이션의 주가는 4% 급락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메타와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단 세부 사항이 빠져 있고 그리고 전기 이 공급의 단가가 생각보다 너무 낮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T 측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왔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메타는 전기를 싼 값에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 밖에는 엔비디아가 0.5% 올랐습니다. 어제 시총일이 탈환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이 TSMC가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자 재차 상승으로 전환하는 힘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온 세미컨덕터가 6%대의 아웃퍼폼을 하는 움직임, 역시나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겠다라고 전망을 한 점이 주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올랐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3%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안에서의 판매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일 안에서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요 45%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테슬라의 판매량은 오히려 36% 급락하는 등 상당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 특히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는 60% 후반대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급감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의 감세안을 두고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아주 맹비난을 가했잖아요.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센티먼트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시세가 좋았습니다. 퀀텀스케이프와 엘버말 등의 종목들이 4% 안팎의 강세였는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 통 큰 투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3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그때 당시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또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AI를 백업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인베스트먼트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존은 올해 전체 캐펙스 전망을 1,000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대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돈을 지금 AI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IT 전문 리서치 매체인데요. 새로운 보고서가 하나 올라와서 들고 왔습니다. 관세 여파로 인해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애플과 삼성의 비중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애플의 경우 기존 4%에서 2.5%로
반대로 삼성은 원래 1.7%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아예 늘어나지 않고 정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미 지역, 유럽, 아시아권에서 실제 스마트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천원샵입니다. 달러트리 관세 비용으로 인해서 2분기 이익이 최대 50%나 급감할 수 있다. 전망을 한 이후에 주가가 8%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더 눈에 띄었던 포인트는요. CEO가 고소득층의 고객 수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이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제 대표적인 경쟁사 달러 제너럴이 했던 거랑 정확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비싼 데를 갈 수 있는데 싼 데로 옮겨간다. 이런 것을 트레이드 다운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지금 미국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지갑을 열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밖의 특징주들 일라이 릴리 장기 지속 가능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 스웨덴의 바이오 기업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가운데 2% 올랐고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 4% 급등한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최근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속된 말로 항상 쫄아서 결국에는 물러선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타코가 먹고 싶어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치폴레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넷플릭스의 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립니다. 미국장 랩업이었고요. 우리장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타코에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라면 저희도 MTN에서 자꾸 더 보고 싶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TN 지난 장은 어땠는지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죠. 어제 국내장 코스피 2%, 코스닥 1% 굉장히 강했죠. 환율도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최대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유입과 함께 어제 올랐던 종목 개수를 보시면 2천여 개가 넘어갔던 하루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 정책적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바로 어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모였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고요. 각종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에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미국은 너희는 왜 우리에게 희토류를 주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은 너네도 우리에게 첨단 반도체를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엔비디아를 막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미중 갈등이 완화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반도체 제재가 완화될 것이고 엔비디아 등이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반도체 진영의 강세로 이어졌고요. 이것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나 어제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했고요.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D램 부분의 점유율을 1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반도체 진영에 조금 더 힘이 실렸죠. 어제 연결고리에서 반도체 이러한 긍정 스토리 중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요. 어제 하이닉스 4%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추가 상승이 있었죠. 하이닉스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반도체 대형주였죠. 삼성전자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종목들에게 집중됐던 걸 어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슈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섰고요. 어제 정리해드렸던 생각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전 선거 기간 공약에 대한 정리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대 야소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정책을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빠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대선 이후에는 세론 흐름으로 약간의 흔들림을 보이는 패턴 등이 있었다면 어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여대 야소 효과, 추진력, 그러면 각 산업별로 기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갔죠. 일단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 코스피 5천과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 더 밝히면서 지주, 증권, 금융, 보험 강세 기록했습니다. 지주사 어제 원익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끝이 났고요. 저희 시간에 자주 이야기가 나왔었던 한화 한번 볼까요? 20%의 급등이었습니다. SK 스퀘어 등도 강세였죠. SK 스퀘어 어제 13%의 오름세였고요. 참 못 가는 지주사 주목하자라고 했던 저희 금요일 출연자분들의 발언 등 CJ 같은 경우도 어제 추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 당장의 엄청난 진보적인 정책보다는 민심을 잡고 경제와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출 것이다. 이런 시장의 해석 등이 나오면서 어젠 지주증권, 금융보험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혹은 보험이나 KB금융 이런 금융 지주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했던 어제죠. 부국증권 22%의 상승, 미래에셋 13%, 신영 12%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금융 지주사 한번 볼까요? KB금융 같은 경우도 금융 지주사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었다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었는데 이내 어제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8%,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자, 그리고 즉각적으로 추경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2차 추경 계획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재정책으로 인해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식료 쪽도 강했고요. 건설이나 소비재도 함께 상승했죠. 시장에서는 일단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원화 강세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장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성장 기대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라고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진영에서는 백조 투자이기도 하고 1호 공약, 반도체 특별법 제정 이슈도 있었죠.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호재도 들려왔죠. 그러다 보니 반도체 진영 흐름이 좋았어요. 앞서 봤던 대형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보여줬죠.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로 끝나기도 했고요. 저희 시간에 거론됐었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한글과 컴퓨터, 셀바스 AI 등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요. 기후 에너지부나 탄소 포짐이나 탈플라스틱 쪽 이슈 속에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의 전력 기기 강세였고요. K 경쟁력, K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줄여봤습니다. 예산 증액과 각종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 결국 조선 방산 콘텐츠, 웹툰, 엔터 등을 자극하는 흐름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로 봤을 때는 당장의 시행 가능성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쪽이 바로 지역화폐였죠. 지역화폐 종목들 코나이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제 쿠콘 등의 종목도 같이 살피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럭시아 모니터링, 쿠콘 이런 종목들도 급등세 기록했습니다. 벤처캐피탈 육성에 대한 의지 많이 나와죠. 어제 이제 K 엔비디아 관련주로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벤처 투자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 방산에 대한 이슈 같이 맞물려서 현대 로템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수였기 때문에 이들이 전방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가며 상승 종목 개수 2,200개에 기여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중에서 원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원전의 르네상스, 세계적인 탈원전 폐기 붐과 AI, 각국의 원전으로 회귀 움직임,
이 부분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살폈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체코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었는데 줄이 딱 그어졌죠. 바로 어제 오후 6시경에 들려왔던 속보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이리 굽고 저리 굽은 복잡한 사정. 한번 보실까요? 2024년도 7월에 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경쟁사에서 이의제기를 하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는 1월에 적정하게 잘 합의를 보고 협력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지지하겠다 라는 공개적인 입장까지 5월에 내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프랑스 전력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된 말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본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제 나온 거죠. 체코 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소식을 내놨고요. 즉각적으로 최종 계약까지 이어갔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수주를 따내게 된 것이고요. 2기 정도니까 25조 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최종 계약 소식이 전달된 거죠. 당연히 생각나는 원전의 TSMC,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들어서 143% 상승했고요. 어제 4% 상승이었죠. 이게 바로 어제 종합 차트인데요. 애프터마켓 시간 6시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 엄청나게 매수했고요. 거래량도 이 종목은 꾸준했죠. 어제도 거래량이 엄청났습니다. 시가총액도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덧 시총순위 14위를 기록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원전 핵심 기기를 가장 많이 공급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이죠. 어제 장중에는 베트남 장관이 한수원을 파트너로 콕 집어서 대형 원전과 SMR에 대해서 주문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6시경에 이 체코 원전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애프터마켓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낸 겁니다. 대형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43% 올라간 상황에서 체코 원전 이슈 들러왔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대로 곧장 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론으로 살짝 쉬었다가 장기 관점에 다시 가는 시점을 잡아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순간입니다. 일단 지금 원전은 SMR 중심으로 결국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주요 원전 밸류체인 내에서 일단 국내에서 SMR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넣어봤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SMR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강했어요. 사실 뭐 전방위적으로 원전주가 어제 시간 외 시세 애프터마켓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어제 대우건설도 시간 외 시세 비교적 좋았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전력기기 쪽도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앞서 체리낸커 브리핑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었고요. 메타도 이제 전력에 대한 니즈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최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도 쉬었던 만큼 확장할 가능성이 있을지 마침 또 에너지 고속도로 이슈도 있다 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전 밸류체인 한 번 더 확인을 해봤고요. 자, 밤사이 미국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죠. 경기 불안 요소로 인해 장 초반 뉴욕장은 하락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2% 이상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주춤하려나라는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가 EU와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일단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TSMC가 어제
이제 실적이 사상 최고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엔비디아 주가를 지켜줬어요.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을 살짝 겪다가 이 TSMC-발 이슈가 호재가 되면서 상승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쪽 분위기 덩달아 나쁘진 않았어요. 브로드컴, ARM 등 같이 올라갔고요. 자, 드론과 우주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굉장히 불편하게 진행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하자 러시아에서는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라는 푸틴의 입장 등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드론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방산 측면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는 최근인데요. 드론 이슈 때문일까요? 드론 관련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레드캣 홀딩스 16% 밤사이 급등 흐름을 기록했고요. 어뉴주얼 머신스나 드래곤플라이 혹은 제나테크 등이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 특징주로 본다면 그 전날 급등이었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급등하다가 결국에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었다가 어제는 결국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낮췄어요. 메타와 함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왜 그러지 하고 내용을 뜯어봤더니 단가가 기대 이하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콘스텔레이션의 주가를 하락으로 돌려놨네요. 뉴욕장은 뚜렷한 이슈가 명확하진 않았던 가운데 지표가 부진했고 그나마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조금 낙폭을 줄였다. 이 정도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반도체는 중립 이상 정도일 거고요. 드론 쪽이 테마에 연결이 될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시고 일라이릴리의 오름세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달아요.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요즘이죠. 수출이 굳건하다라는 점, 특히나 유럽 수출이 도드라지고 있다. 한한령 해제는 이제는 플러스 알파, 덤이 된 상황이고요. 관세 부담이 가격 정가가 쉽기 때문에 적다라는 점, 선수기, 진출 다다익선, 결국 OEM, ODM사들의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브랜드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었죠. 용기도 같이 판매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즘에 강조드리고 있는 건 유럽 수출입니다. 일본보다 유럽향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과 중동 등 기존의 우리 인접 국가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화장품의 모멘텀이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 2달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권, 미국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써봤던 SNS 후기가 퍼져나가면서 유럽에서 한국의 화장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유통사와 협력 진출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제 한국의 화장품 수출로 봤을 때 YOY 기준으로 150%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등도 수출이 같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APR, 실리콘2 이런 쪽을 함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클리오 등도 유럽 진출에 꽤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트가 바로 실리콘2의 해외 법인 매출 추이인데요. 이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유럽 법인의 매출이 폭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제장에서는 실리콘2나 APR이나 VT나 크게 눈에 띄는 시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우상향을 그려왔었기 때문인 거죠. 실리콘2, VT를 비롯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들의 시세도 꾸준하게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밸류체인은 늘상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비주이죠. 바이오비주도 어제 상승은 못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용기기 화장품단에서 꽤나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과 APR, 실리콘2를 앞단에 두고 트레이딩용으로 도는 종목들은 또 따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성향에 맞춰서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리 옮겨서 이어가 보시죠. 자, 브리핑을 최근에 부쩍 많이 하고 있는 섹터들, 늘상 반도체는 주도 시장의 주요 섹터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원전, 화장품, 로봇 이야기
뉴스가 좀 잦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원전과 화장품 얘기를 했었죠. 원전의 르네상스, 유럽향 수출이 늘고 있는 화장품을 짚어봤고요. 또 하나가 시세적으로는 크게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로봇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끝판왕은 결국 로봇이고 지금 빅테크뿐 아니라 국내 4대 그룹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삼성, LG, SK 혹은 현대차 그룹이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혹은 로보티즈 아니면 유일 로보틱스, 클로봇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살펴왔었는데요. 또다시 새 정부에서 이 로봇 쪽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로봇 시대 핵심은 휴머노이드인데 그 핵심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정밀 부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추가됐습니다.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인데 보도로 한 번 더 정리된 차원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죠.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죠. 로봇 분야에서도요. 미국은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혹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양산하고 있고 가격을 낮추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니트리의 로봇들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이 미국과 중국 대비해서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쉽게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양산력보다 한국은 정밀 기술력을 앞서서 정밀 부품 중심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한국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입니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정밀 부품 기술의 내재화와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 액추에이터 쪽 종목이죠. 8% 상승이었고요. 하이젠 RNM 저희 시간에 함정남 차장님이 정말 자주 말씀하셨던 종목인데 어제 1%의 상승, 사면도 액추에이터 자동차 쪽이긴 합니다만 오름세였었고요. SPG 감속기 5%의 상승, SBB테크, 이렌시스 등 다 감속기 쪽의 종목들입니다. 같이 로봇 쪽의 이슈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다른 한 번씩 말씀드리는 브리핑 주제가 유리기판인데요. 5월 27일이었죠.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2028년도에 유리기판 도입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는 요 뉴스 하나 보이더라고요. 삼성전기가 애플과 반도체용 글라스 기판 공급 협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유리기판 이슈가 나오면 최근에는 이제 피롭틱스가 반응을 보이죠. 애프터마켓에서 이 뉴스와 함께 피롭틱스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했으나 다른 종목으로 엄청나게 확장되면서 유리기판의 전방위적인 강세는 아니었었습니다. 일단 이 뉴스 차원에서 같이 유리기판 밸류체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섹터에 대한 최근의 브리핑, 추가된 뉴스 등을 전달드렸고 오늘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시장 자체는 좀 중립일 수 있습니다. 미국장도 보합권이었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국내에선 안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OECD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고 5월의 수출은 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이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 생각보다 빠르게 그 추진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증시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6월 20일 일정이 하나 있죠. MSCI 선진지수 편입. 물론 이번에 당장 선진지수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 자체는 낮으나 관찰 대상국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라는 모멘텀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관련해서 기대 요소는 일부 등장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어제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중립 이상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
다만 하나 걸리는 건 미국에서 반도체법 재협상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이들이 흔들리면 약간의 지수의 주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자, 그러면 정책주로 여전히 관심을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정책 리레이팅, 과연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제는 세론 없이 전방위적인 섹터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추경을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주, 금융, 음식료, 건설, 소비재단이 연결이 되는 섹터이고요. 컨트롤 타워, 방산 같은 경우는 외교, 방산 외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외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이 좀 부재했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의 등장으로 방산주가 힘 받을까에 대한 기대도 일부 나옵니다. 어제도 한국항공우주의 필리핀 이제 전투기 수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강화돼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좋지 못한 소식인데 섹터로 봤을 때는 센트의 개선 요소 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가 계속 좋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방산 외교 효과로 방산이 영향받을지 보시고요. 테마단에 아직 오롯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쪽이 하나 있는데 주 4.5일째 추진,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에 하나였었죠. 물론 이번에 이런 얘기가 엄청 강력하게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4.5일째를 하나의 테마로 볼 수 있다면 알서포트 등의 이런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도 마찬가지죠. 드디어 체코 원전의 본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원전주들의 강세가 있었어요. 확장될 경우는 전력인데 역시나 이 부분 또한 세론으로 일시적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게 될지 시장의 선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이라는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저희 시간에 나왔던 함정남 차장님은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긍정의 시각,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얘기해 주셨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출연진의 의견도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식품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식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애프터마켓에서까지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개구리 정말 눈에 익으실 텐데 이게 유명한 짤이거든요. 아빠, 우리 집은 왜 부자야? 아빠는 2024년에 삼양식품을 풀매수했단다. 이게 지금 이 삼양식품과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묘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대장주인 삼양식품이 정규장에서 4% 넘는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어느 정도까지 상방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도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상향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어제는 유안타 증권에서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50만 원까지 상향을 했는데요. 기존의 목표가는 131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삼양식품이 113만 원 수준에 있는데 상방 여력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목표가를 상향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140만 원으로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책정한 가운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또 17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또 한 번 동반 매수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또 한 번 눈길을 주고 있는 쪽이 바로 이 농심인데요. 농심은 제가 한 3월부터 아마 삼양식품을 따라오는 제2의 삼양식품이 되지 않을까,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이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농심 쪽으로도 5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 제시를 한 바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2만 원까지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농심 어제 종가는 41만 8천 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방 여력 채워나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는 줄줄이 상향이 되고 있는데 업황을 봐야 왜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 잡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 6월 4일 기준 이 음식료품 업종에 대한 새로운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하반기는 음식료 업종의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본격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도약할 환경이 마련된 시기라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환경 자체가 탄탄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실적은 앞으로도 더 탄탄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을 골자로 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반기 음식료 업종을 움직일 만한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줬다는 점입니다. 일단 해외 성장을 봤을 때 질적 차별화가 이뤄지는 기업들을 위주로 바라보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대선발 내수 부양 정책의 효과를 힘입어서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점프업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을 살펴봤을 때도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다는 점, 환율의 진정세, 원재료 가격의 진정세라든지 이러한 삼박자가 모두 다 회복이 되면서 음식료 업종 자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거론을 했었는데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은 삼양식품 그리고 담배 쪽에서 KT&G를 꼽았었고요. 내수 반등 모멘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수 부양 정책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쪽 농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알파 종목으로는 S&D를 고른 만큼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업황 기대감. 일단 우리나라 이 K푸드의 명성을 알리게 된 것은 결국에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확장하느냐, 해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K푸드입니다. 종목구별 차별점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해외 확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관점으로 주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해외 확장이 하나의 룰처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구조로 해외 성장을 이어가는가, 이걸로 관점이 옮겨질 것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무래도 삼양식품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농심이 될 텐데요. 우선 삼양식품과 농심이 이 라면 기업들 내에서는 가장 미국에서 활발하게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올해 6월에 밀양 2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러한 본격적인 효과가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유한타증권에서 목표가를 이번에 상향을 한 거였고요. 2027년에 이제 중국 현지 생산 기지도 설립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용이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과 약간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이제 현지 생산을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2005년에 미국 LA에 라면 생산 공장을 설립한 바 있고요. 2022년에는 1공장을 세웠고 그 옆에 2공장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조금 더 용이하게 현지 물량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양식품과 농심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점은 공통적으로 증설 중인 물량이 지금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량으로 이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증권가 코멘트, 유한타증권의 보고서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실적이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세의 영향도 살펴봐야 할 텐데 관세를 왜 봐야 하느냐 한다면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현지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가격 인상이 있더라도 이미 현지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
소비자 체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세가 올라서 가격 인상에 있다 해도 매출에는 타격이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입니다. 또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다 같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고 따라서 현재 흐름 중심에 있는 대표 기업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음식료 업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정치 이벤트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업종이 이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인 건데 지금 그 전 정부는 현재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고 여기에 이어서 이번 정부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쳐봤을 때 이제 최대 50조 원 수준의 재정 자금이 지금 생기는 건데요. 그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정 확대 기조가 따라서 이 증권가에서는 컨센서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정책 민감도에 가장 활발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인데 이 지금까지 국내 추경 시기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뭐 대선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추경안을 발표했을 때 그때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도 패턴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5월 달에 한 6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이제 음식료는 재정정책의 선제수혜 업종이라며 원화 강세와 금리 인하 등 이러한 환경도 현재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 이게 또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신라면 툰바가 불닭볶음면을 이을 만한 대체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 올해 3월 내수 제품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새우깡 이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대의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 가격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농심의 내수 매출이 되게 큽니다. 61%가량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가 직결될 것이라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신라면 투움바 출시 이후에 국내 누적 판매량이 4개월 만에 2,500만 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미국 월마트에 본격적으로 유통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반응도 봐야 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을 완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수출 캐파 자체가 연간 27억 개로 국내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라면 툰바가 출시된 이후에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검색량을 살펴봤더니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K라면의 흑막에 있는 종목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그로스 리서치에서 사조 동아원이 이 라면 수요가 늘어날 때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사조 동아원은 제본, 사료 제조 기업으로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매출 비중의 66%가 제분 부문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라면 수출 호조로 인해서 밀가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고 사조 동아원의 매출의 한 약 30%가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 등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심과 삼양식품은 대표적인 K라면 기업이고 앞으로 더 유망해 보이고 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조 동아원 쪽으로도 떨어지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사조 동아원의 제분 공장 가동률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23년에는 70%였지만 현재는 76%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농심과 삼양식품이 증설할 경우에는 재분 조달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사조 동아원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쪽은 없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 인상 효과와 정책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주를 다시 한번 담아봐도 괜찮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하고 또 임팩트 있게 전략을 주시는 두 분, 이 조합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렇듯 두 분은 또 넥타이까지도 커플로 맞춰서 하고 오시는데 이러실 거면 저한테도 좀 언지를 주시면 비슷하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 시장 분위기 어제 코스피 2% 넘게 올랐어요. 새 정부 출범에 환호하며 각 섹터가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었거든요. 단기적인 상승 부담을 느낄 법도 한데 어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투자 전략 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대선이란 큰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좋았었던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의 랠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본다거나 최근 뭐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좀 얻고 있는 지주사라든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서 지수 자체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대선이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니까 이 정책적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의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네. 한 가지는 일단 대선의 준비 기간, 선거 기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전 정책 테마가 빠르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책 기간이 선거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많이 반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조정을 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책 테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시장은 대형주도 갈 수 있는 시장이고 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뭐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5,000 포인트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현재 시점에서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지만 그래도 3,000포인트까지는 연말까지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의 시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얘기해 주셨고 연말 3,000선에 대한 기대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선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간에 올라왔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밸류가 낮은 편이라는 점 컨트롤 타워 부재에서 등장으로 꽤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들어주셨네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올해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이제 두 가지 걱정은 뭐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사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뿐더러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면서 지수 플레이가 된다면 계속 쳐다만 보다가 끝날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디램의 점유율이 뺏긴 게 다소 이제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디램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반도체 IT 즉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 상승은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소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만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라고 하면 결국 미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간밤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와 뉴스를 보면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고용이 침체가 됐고 이게 지금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 하지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카드로 꾸역꾸역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 된다면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나스닥 지수도 다우 지수도 S&P도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 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성과 그 이상의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박스 상단을 우리가 보면서 박스권에 또 갇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쫓아가는 어떤 매매 전략보다는 좀 냉정하게 놓친 것은 놓친 것이고 그 다음의 기회를 차분하게 좀 잡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 섹터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쫓아가는 전략을 피하고 좀 차분하게 먼저 사서 기다릴 수 있는 섹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미 단기간에 강하게 오른 지주나 증권은 쫓아가는 걸로 봐야 돼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쫓아가는 그 섹터로 보고?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주사가 왜 이렇게 강한가요? 증권주 지금 트레이딩 해야 되나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적어도 2, 3주 전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였고 그때 이제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국 이제 신정부가 출발을 하게 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의 상승 또 이제 주주 환원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 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주사의 어떤 투심을 또 건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어제 약간의 세론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론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어제라도 또 붙으신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의 저는 투자 포인트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외국인의 어떤 이 수급 동향을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하루 혹은 이틀은 항상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어제 지주사들의 특징이 보면 상승폭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살펴나가자라는 것이죠. 연기금 등의 매수세는 좀 보여서 사실 장기적 관점으로 긍정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어떨지. 이재규 대표님의 의견은 증권, 지주 등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투심 개선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것이 저도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작년부터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저 PBR 관련 주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결국엔 ROE가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려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지주사가 움직여주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는 PBR보다는 우리가 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이제 할인율이 높은 기업들을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LG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LS 같은 경우도 많이 잡히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이게 약간의 트렌드를 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섹터와 업종들이 보험과 금융과 증권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쨌든 내수 부양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증권업종지수 같은 경우는 동행을 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증권주와 종합주가지수가 따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증권주가 따라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끔씩 이제 김태성 본부장도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ETF 상품이 있어요. 지주사 같은 경우도 ETF 상품이 있고요. 증권주들도 ETF 상품이 있는데 이런 ETF 상품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증권 지주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트렌드를 타고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참고해서 여러분 전략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종목군은 단기간에 올랐어요. 하지만 길게 놓고 본다면 뭔가 이제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원전인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체코 원전 본계약 소식이 어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과거 순진했던 저라면 와 가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10여 년간 여기에 시달렸기 때문에 세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떨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뭐 BHI,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어제 애프터에서는 시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뭐 장기 관점 투자자 말고 약간 스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돼요? 나온다라기보단 일단은 한 발 좀 물러서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익을 보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20에서 30% 정도는 수익 확정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볼 때 앞에 굉장히 좀 강한 어딩에만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용들을 봤을 때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상용화까지 203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원전이 이제 모두 지어지고 상용화 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체코 원전이 이게 영업이익률이 안 좋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날 때는 어느 정도 또 챙기셨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단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뿐 아니라 BHI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원전주들이 벌써 포트에서 빠르게 매도해서 비중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쭉 돌려봤는데 한전 KPS가 그래도 지금의 가격은 밸류적으로는 가장 부담 없는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현재 구간은 저는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전주들 놓치셨던 분들은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냐면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는 기업이 익숙하니까 자꾸 SMR 하지만 미국에선 SMR은 이제 막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 상용화도 안 됐고요.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간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원전하면 어디가 중심이냐면 컨설레이션 에너지가 당연히 중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컨설레이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ETF 상품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라고 코드 번호가 487230번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컨셀레이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ETF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왜냐 우리는 좀 먼저 움직였고 미국은 행정명령 이후에 좀 뒤늦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지금 컨셀레이션 에너지는 원전도 원전이지만 가스터빈에 대한 혹은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 토탈 에너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GE 베르노바라는 기업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제 트럼프가 풍력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업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풍력도 풍력이지만 그 베르노바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매출은 가스 터빈에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세가 먼저 났기 때문에 저는 일부 챙겼다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올해 1월에 고점 영역이 남아있는, 그래서 한 번 더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저는 ETF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더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3월 달부터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 긍정적으로 얘기를 주셨었고 최고가 기준 70% 넘는 상승률입니다. 일정 부분 조금 챙겨가면서 원전을 계속 보신다면 뭐 한전 KPS 얘기 주신 거죠. 좀 못 갔던 쪽에서 관심을 갖든 아니면 미국 원전에서 ETF 국내에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어제 이 본계약 체결 소식에 반응을 하며 6%의 급등 출발입니다. 자, 이재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좀 더 상승을 즐길까요? 아니면 김태성 본부장님처럼 이제 이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을 취할까요? 네, 오늘은 본장에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봉이 나올 때에는 이제 장중에 매수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종가 부근이라든지 음봉 이후에 눌림 영역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 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가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빠르게 돌려보니까 뭐 보성파워텍도 그렇고요. 우진엔텍이나 G2파워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원전주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종목군들을 몇 개 소개를 드려보자면 뭐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기업도 최근에는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지주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지주 쪽에서도 우리가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지주 관련돼서도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특수강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제 핵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운반 용기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원자력과 엮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긴 하지만 원자력 쪽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니즈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기술력이 높죠.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그렇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랠리가 나왔던 것처럼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살펴봤고요.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이니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한 번 더 언급을 주셨어요. G2파워 등의 뭐 수산 인더스트리 모두 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5, 6% 오늘 원전 종목들은 일단 출발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상승세가 우상향일지 상승폭을 반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원전하면 전력도 궁금하고 막 건설도 궁금해요. 건설 같은 경우는 또 막 내수부양 추경 얘기 나오면 반응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들도 하게 되는데 일단 프리마켓에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쪽도 원전 건설 같이 맞물려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짧게 김태성 본부장님께 짧은 코멘트만 듣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 DLENC 이 세 기업만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그래도 플러스인 구간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조금은 멀리하신 게 맞지 않나. 오히려 이제 쭉 둘러보니까 삼성 E&A도 최근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세 기업 플러스 삼성 E&A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많아요. 이재규 대표님, AI 쪽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중에서 막 급등주 꽤 많이 속출을 했단 말이죠. 어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같이 올랐는데 AI 공약에서 앞단에 보고 있는 업종 어떤 거세요? 일단 뭐 소프트웨어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도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4월 달에서 5월 달로 넘어온 과정에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신고가를 간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뭐 엑셈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선거만을 준비한 정책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성장성까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AI 쪽 같은 경우는 꼭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솔트룩스가 주가가 조금 이상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제가 뭐 여기 넥스트레이드에서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솔트룩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두 기업 모두 다 정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약 70% 정도의 매출이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60% 정도가 B2G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와 어느 정도의 관련도가 있는 AI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는 저는 연말까지 봤을 때는 꼭 한 종목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기존에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등 잘 갔습니다. 추가적인 긍정의 시각 한 번 더 확인해 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AI 소프트웨어 짤막하게.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게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가.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스트 소프트 굉장히 많은 기업들 이름은 알지만 그 기업들이 내세우는 대표 제품을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접근성이라든지 확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은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국책 과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표 제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자.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코난 보이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엠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이제 계약 체결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MS하고의 협업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특징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만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만 본다면 한글과 컴퓨터와 더존 비전이 저는 단연 탑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존 비전, 한글과 컴퓨터 정말 김태성 본부장님이 네. 많이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이네요. 어제 뭐 더존 비전 10% 올랐었습니다. 자, 이제 이재규 본부장님의 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규 본부 대표님 제규어라는 별명 얘기를 네. 누가 해주시던데 그만큼 약간 또 이럴 때 보면 약간 공격적인 투자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지역 카페 쪽인가요? 네, 지역화폐 쪽이고요. 제가 사실 오늘 삼성물산을 준비했었거든요. 지주사와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 원전 쪽에도 네.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삼성물산을 준비하려다가 역시나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갤머로. 제가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STO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나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가 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여당과 야당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I가 있고요. 또 가상자산 쪽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상자산이라든지 STO, 지역화폐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야당이 된 야당 쪽에서도 이거를 막아설 만한 명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STO,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STO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뭐 제로페이라든지 지역화폐 쪽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라인 7,500원, 11,000원의 목표가 기억해 주시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드론 쪽이네요. 밤사이 미국에서 드론주가 좋았어요. 일단 뭐 드론이 지난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부터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겠다만
결국 이제 히토류는 아직 풀리지 않고 그럼 또 트럼프는 드론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의 시세를 보니까 아직 덜 오른 쪽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대표적으로 제이시아온 시스템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오늘 에이럭스라는 기업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관제 시스템, 그러니까 드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 가서 목표를 정해주고 이런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10,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도 한번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고 드론도 정치 정책 테마 뉴스 한 줄 한 줄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짧게는 14,000원이고요.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15,000원 그 이상도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레드캣 홀딩스, 언유주얼 머신스 이런 드론주가 미국 정규장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올라가는데 국내에도 사실 모멘텀이 언제든 나올 수 있고 트럼프의 드론 행정 명령 이야기도 거론이 되는 만큼 에이럭스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 이분들 덕분에 다정하고 깔끔하게 전략 받아봤어요. 이재규 대표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